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둔천동에 거주 중이며 2년 전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 2년밖에? 아니 2년이나 됐어도 유부남, 결혼반지 이런 게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이미 30대에 접어들면서 아저씨 티가 나긴 했지만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의 역량이 좀 컸을 텐데 제가 어린 시절에 두 분이 이혼하셨거든요. 그 당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정말이지 매일같이 다투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그 싸움에는 이유가 없었어요. 말투, 눈빛, 숨소리까지도 모두 싸움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혼하셨을 때 여느 아이들처럼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이 가장 무서운 것처럼 부모님의 이혼도 끊임없이 예고편을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문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보통은 이혼하고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랑 같이 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부재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게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초고속으로 재혼을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들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 아니면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 같은 존재였어요. 새 출발을 하면서 빠르게 달리되 저를 쓰러뜨리거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야 우승하는 그런 경기 같았죠. 두 분은 초반에 얼마간은 저를 맡긴 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서로 미루기에 바빴어요. 왜냐하면 각자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의 시작이나 축복 속에서 저는 전 남편, 전 아내의 흔적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습게도 두 분 다 저를 보고 넌 어쩜 잘하면서 네 아빠랑 똑같니 하고 말대꾸하는 걸 보니 지 애미를 쏙 빼닮았네 하시더군요. 제겐 두 분의 모습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각자 돈을 차출해서 저를 내보내기에 급급해진 겁니다. 고작 중학생이었지만 저더러 이미 다 컸다고 옛날에는 장가도 갔을 나이라고 했던 두 분의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이런 제가 자라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어 하나로도 무력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혼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혼자 참고 견디는 법을 알았고요. 제게 일어난 그 어떤 일에도 두 분은 늘 언성을 높였기에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까닭입니다. 몸이 아프면 누굴 닮아서 잔병치레하는지, 사고가 나면 누굴 닮아서 덤벙거리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던 부모님은 제게 더 이상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 스스로 알아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 저는 어른이 되었고 몇 번의 짧은 연애를 했고 막상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는 연애조차 어려워졌어요. 결혼 이야기와 동시에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은 본능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금의 아내는 뭔가 많이 달랐어요. 좀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일단 아내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한 번은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참을 묵묵하게 듣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둘 다 닮은 거네. 아니, 서로 닮았다고 하면서 양심도 없나? 아니 그렇잖아.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닮았지. 가족욕을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데 자식욕을? 그 정도면 침을 뱉고 나서 자기 얼굴에 문지르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긴 둘 다 닮긴 했지. 그래서 결혼은 별로라는 거였구나? 하긴 나라도 그러겠다. 근데 말이야, 오빠는 왜 그 인간들이 물려준 걸 다 가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핏줄이라 어쩔 수 없고 얼굴이야 어쩔 수 없지. 닮았는데 어째? 근데 왜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한테 심어놓은 결혼관을 아직까지도 질질 끌면서 가지고 있냐는 그 말이야. 그들이 너한테 물려준 다른 건 어쩔 수 없어도 적어도 생각과 가치관, 그것만은 물려받지 마. 오빠는 그 사람들을 답습할 필요가 없어.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이 심어 놓은 걸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올곧은 시선이 좋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목표와 신념이 뚜렷한 그 당당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빠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지 마. 결혼? 그런 건 사실 안 해도 그만이지. 요즘 세상에 뭐 어때? 근데 굳이 내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은 그만해. 자꾸 그렇게 말하면 진짜가 되는 거야. 그 인간들한테 네 인생 끼워 맞추지 말라고. 오빠는 그럴 자격 충분해. 혼자서 잘 버텼고 이제까지 잘 자랐으니까 그들이랑은 달라.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까지 버릇처럼, 또 핑계처럼 그런 이유를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거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걸 제대로 알려면 결혼을 해서 알아야겠지.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나랑 하면 더 좋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시선, 눈치도 보지 않고 제게 청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였기에 저는 제 인생에 절대로 없을 거라고 장담했던 결혼을 감행하게 된 거였네요. 그 외에도 다른 좋은 부분은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솔직함의 연결인데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앞선 연애에서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을 파악할 수 없는 여자의 언어였는데 그것 때문에 매번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그 싸움 자체를 싫어했기에 금방 헤어지고 말았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와는 그 흔한 말다툼도 없었어요. 설령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약속에 늦지 말아달라고 분명 부탁했는데 늦었네. 뮤지컬 이미 시작했잖아. 이제 중간에 들어가지도 못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겼어. 그럼 전화로 이야기를 정확히 했으면 됐잖아. 그게 네가 보고 싶다고 했던 거니까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설령 내가 못 보면 미칠 것 같다고 해도 이런 식은 싫어. 오빠도 나도 일이 우선이 되어야지. 물론 뮤지컬 좋지.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오다가 업무도 잘 될 리가 없고 혹시나 뛰다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앞으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래, 사과는 받았어. 앞으로는 그러는 거다. 미안한 일이 생기고 아내는 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말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지적을 했는지 설명하고 저는 사과하고 아내는 받아줘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2번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정말 간단하게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의 다른 연애와 비교하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연애는 이렇죠. 일단 제가 뭔가를 잘못해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뭔지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화를 내니까요. 예를 들어 대학생 때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커피를 먹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라서 잡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절대로 쉽게 해주진 않아요. 뭔가 제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걸 감지할 정도로 화만 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여자가 말하죠. 뭐가 미안한데? 하고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모르고 뭐든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어라고 싹싹 빌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자는 더 화를 냅니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사과하네 하고 말이죠. 저는 졸지에 여자친구에게 실수를 하고도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는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화의 원인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집중을 안 했다는 이유, 그거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것과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죄, 미안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한 죄까지 더해져서 제게 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연락을 차단당하고 문자를 씹히고 연애를 가지고 협박을 해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화를 냈고 물론 그 반대로 해도 화를 냅니다. 찾아오지 말라는데 그렇다고 안 찾아오냐? 찾아오지 말라는데 굳이 찾아오냐? 제 행동 모든 것에 화를 내곤 했어요. 그 화를 풀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건 수학 문제보다 풀기 어렵다는 걸 말이죠. 애초에 답은 있긴 한 건가요? 그래서 제 연애는 3달을 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딱 만난 지 3달이 되면 하나둘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제게 이상한 이유를 붙여 화를 낸 적도 없었고,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솔직함에 끌려서 저희의 연애는 어느덧 3년이 넘어갔고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였습니다. 아내의 청혼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긴 했지만 솔직히 겁이 나긴 했어요. 그래도 단 하나만큼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라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치관이야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나름 자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취 생활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 빨래 같은 가사 노동이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반면 아내는 의지는 있지만 그런 단순한 노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요리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야채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요리책을 가만히 보다가 일단 재료를 다 때려 넣습니다. 그것도 불 조절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끓여야 맛있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조림이 되거나 불에 타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곤 했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결혼이 되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며 저희의 결혼은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도 저는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아내는 자신이 손수하겠다는 요리를 먹고 솔직하게 평가할 겁니다. 이건 지옥에서 올라온 맛인데? 하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하는 거죠. 저는 수긍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으니 저희의 결혼 준비는 정말 착착 진행되었어요. 마치 제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바로 오는 기분, 횡단보도의 불이 바로 바뀌는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였는데 어쩐지 가족 속에는 계속 뒤로 미루기만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 부모님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런 게 동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나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너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건 역시 내가 별로라고 반대하시는 거지? 이해해. 나 괜찮기도 하고. 아니야. 차라리 반대하시면 좋지. 근데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뭐?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이걸 설명을 뭐라고 해야. 중립이라고 해야 하면 이해할까? 날 치워버리고 싶은 건 맞는데 또 막상 시집 보내기에는 아까운 나이다 이러시더라고. 뭘 어쩌라는 건지. 감성적인 분이신가 봐. 난 자기가 어머님을 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를 닮았지 난. 그리고 오빠도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집에서는 나처럼밖에 못 커. 아빠도 원래 내성적이셨대. 성격이 바뀐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우리 엄마 만나봐. 그럼 알게 될 테니까. 조금 긴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놀라웠거든요. 아내는 특징을 잡아내서 정말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마주한 것처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전에 아내의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하루 종일 들락날락 거렸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이를 보고 아내는 개미집에 문이 안 달린 이유는 저거다 라고 했지요. 개미들이 판 구멍에서 오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윗집 남자와 한참 다툼이 있을 때 아내는 그 남자의 생김새를 악마의 빙이 된 것처럼 생긴 남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눈동자가 퀭하고 힘자가 좀 적은 아내의 표현력과 딱 맞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때 아내의 바로 위층을 누르는 걸 보고 소름도 끼치긴 했지만 순간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 고생을 했죠. 그런 아내였기에 아내가 설명을 못한다는 게 신기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저는 쫙 빼입고 아내가 식상하다고 말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예비 장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과는 좀 달랐고 그냥 평범한 분 같았습니다. 오늘아 수고 많았어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먹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들이 하는 맛있게 먹기를 시전했어요. 와, 장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 딸이 날 닮았어야 했는데 아빠를 꼭 닮아서 솜씨가 영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아이고, 그래? 아, 혼자 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중학교 2학년부터 쭉 자취 생활을 했어요. 아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대견하네. 부모님도 자랑스럽겠어. 네, 뭐 그러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장모님, 편하게 말 놔주세요. 여기서 제가 실수한 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장모님이 제게 화가 났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의 인사에 불과했는데 제가 저지른 실수가 뭔지 추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과일을 좋아하지 않으신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나? 그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생각했던 건 장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였어요.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기억해냈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는 말에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딸을 낮춰서 말을 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걸 덥석 받아버린 게 불쾌함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따로 부른 장모님의 말은 제 추측과는 한참을 빗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난 좀 서운하네. 내가 아무리 차린 게 없다고 했지만 갈비에 장조림에 고기국까지 했는데 그걸 네 하고 대답하나? 아휴, 내가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 아니, 그때 네라고 한 건 먹으라는 말에 대답을 한 거라서요. 아, 보통 사위들이 자네처럼 일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를 했나 봐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요. 핑계야. 그거 다 핑계라고. 대답을 이래서 했다. 긴장이 됐다. 입장 바꿔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을지 말지는 내 뜻인 거지. 어려운 자리라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고, 티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장모님이 제 가정 환경 때문에 아무거나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화 내용을 봐도 그런 쪽이 확실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 역시 각오한 거라서 앞으로 잘하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적어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였어요. 아내는 이에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알잖아. 나 부모 없이 자란 거. 그래서 결혼하면 난 장모님 모시고 살아도 괜찮아. 정말 그 각오로 자라고 싶어.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고. 내 입장은 그래. 뭐? 그런 포부는 언제 키운 거야? 난 절대로 싫어. 절대로. 어? 아이, 보통은 좋아하지 않나? 엄마랑 나랑은 안 맞아. 그리고 엄마도 나랑은 살기 싫다고 할걸? 혹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래? 아이, 솔직하게 말해봐. 중재자 역할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사이 안 좋지 않아. 말했지? 그냥 나랑 안 맞는다고. 부모 자식 간의 유대? 물론 있지. 결혼하면 불효자도 효자가 되는 게 유대감이긴 해. 근데 나는 딱 적정선 유지하면서 거리 두고 살 거야. 아프시거나 혼자 더 살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뭐 그때 의논해 보는 거고. 그래? 아이, 난 이 이야기하면 자기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 마음만 좋다고 받을게. 머리는 아니니까 안 받고. 엄마는 좀 뭐랄까? 좀 복잡한 분이셔. 무슨 말을 하면 늘 빙빙 돌려서 하고 또 서운한 건 담아놔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트리는 편이지. 그거 오빠가 다 못 맞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 잘해드리고 싶어. 착한 며느리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위병도 있나 보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듣는 게 좋을 텐데, 어? 일단은 내가 조건이 좀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진심이야. 그럼 해본다니까 말리진 않을게. 내가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엄마가 한 말 반대를 생각해봐. 그럼 얼추 답이 맞긴 하더라. 그러니까 장모님이 반어법을 쓰신다는 건가? 그치. 차린 게 없다 하면 아니다. 너무 많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고마워. 너무 애쓰지는 말고, 어? 그때 아내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후회라고 할 건 없지만 제 노력이 엇나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장모님께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먼저 신부 화장에 관한 부분을 의논하던 와중에 메이크업숍에서 장모님도 함께 머리와 화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헌데 장모님은 정확히 비싸서 안 가. 다 늙어서 피부 처졌는데 여기서 화장을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부인가 아니면 더 비싼 곳으로 해달라는 건가 하다가 결국 안가의 반대인 간다가 정답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알려준 팁은 꽤 유용했고 이제 칭찬받을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응용 문제였어요. 언어 영역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숨겨진 해석 같은 문제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밑줄이 그어질 부분은 피부가 처졌는데였습니다. 그 말을 장모님의 언어로 풀이하자면 피부과에 가고 싶다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분명 아내의 공식으로도 도출해낼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이도 문제는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제게 제대로 말을 했는데 무시했다고 우시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정말 바보인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이전에 얼마 없는 연애 경험과 아내에게 익숙해진 부분들로 인해서 알아차리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복을 대여하러 갔던 장모님이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불었지? 한복 태도 안 나고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이어트 한약을 샀어요. 그리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살찐 장모가 부끄러워서 그러냐고 말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서 혼자 머리카락을 몇 번은 뜯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풀이에 나섰어요. 그니까 우리 엄마가 피부가 처져서 메이크업 비싸게 안 받겠다. 그 말이 피부과 시술을 좀 끊어달라는 말이라서 응용을 했다? 살이 불어서 한복태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약. 얼추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피부는 피부과, 살은 다이어트. 아니야? 한약도 엄청 비싼 건데. 상황을 먼저 봐야지. 엄마가 원한 건 아마도 한복을 새로 하는 거지. 그거야? 그거였구나. 맞네. 와,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내가 말했지, 애쓰지 말라고. 엄마랑 얘기하면 여자인 나도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상당해. 근데 하물며 오빠가 그걸 알아보겠다고? 그냥 포기하지. 솔직히 오빠는 보통 여자들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잖아. 우리 엄마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이야. 애초에 돌려서 말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니까 나랑 똑같이 솔직한 성격인데 그걸 바로 말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 그래서 반어법, 돌려 말하기, 꼬아서 말하기, 꼬고 또 꼬아서 말하기, 한숨 쉬기 전법을 구사하시지.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야? 나도 추측만 해. 엄마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내의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전의 아내는 아버지께 원래 어머니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헌데 시대가 저희와는 달랐던 거죠. 오늘날의 솔직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장점이지만 그때의 여성성과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솔직한 의견에도 주제넘게 대꾸한다, 싸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예의가 없다, 얌전하지 못하다, 못 배워 먹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나 장모님의 시어머니는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매일처럼 말버릇을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여자의 말,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강제로 가르친 거죠. 물론 그렇게 장모님은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로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갈아 놓으셨다고 하네요. 그걸 듣는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에 습관이 된 건 아닐까. 장모님은 이혼의 이유가 자신의 말버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추측이 맞을 거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빙빙 돌려서 말하다가 어느 순간 안 통하면 바로 성격 나와. 맞아. 정말 직설적으로 딱딱 잘못했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당신이랑 닮긴 했어.
물론 당신이 좀 더 순한 맛이긴 한데. 충돌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름대로 누르고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설득해도 그러질 않으셔. 내 생각엔 우리 엄마 중학교 중퇴하셨거든?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어. 못 배웠다는 말에 민감하시기도 하고. 예의, 교양, 이런 건가? 그치. 할머니가 얼마나 잡아댔으면 저럴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젠 안 그래도 되는데 저러시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앞으로는 그만 신경 쓰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잘 해드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건 아니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네. 사위병에도 약이 없나 봐.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오기였는지도.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매번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는 어느덧 장모님의 언어,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 3등급 정도는 따낼 실력이 되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배를 잡고 웃어요. 연애할 때도 안 해본 걸 결혼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턱끝을 들고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의 실력이 되긴 했어요. 장모님의 입맛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 혹은 고민이 되는 게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 하고 풀어내는 신의 경지에 들어서게 된 정도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이 뭔지 모르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거의 90%가 넘는 정답률을 기록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때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음식 준비를 도와드릴 생각이었기에 몇 시까지 가면 되는지 물었고 장모님은 얼마 음식하지 않을 거라고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반어법이니까 빨리 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시간보다 40분 정도 빨리 간 적이 있었는데 잠옷바람에 나와서 장모님이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로 들면서 그냥 시간을 맞춰 가자고 했죠. 하지만 도착을 했을 때 장모님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참 얕다. 내가 시간 맞춰 오라고 했다고 진짜 그래? 혼자 준비하셨어요? 저랑 같이 하시지. 됐다. 할 일 없는 내가 해야지. 너희들이 뭐하러 요리를 해. 이왕 난 손 버렸으니 혼자 할 거고 너희는 가서 쉬든가 해. 저는 죄송한 마음에 소매를 얼른 걷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정말 짜증을 섞어 저를 부엌 밖으로 미셨어요. 왜 이럴 땐 말을 안 들어? 다른 건 다 들으면서 희한하게 들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아휴, 지친다.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은 장모님 못지않게 굳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눈짓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 고개로 얼른 들어가라고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입술을 앙 물더니 턱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 특유의 표정은 아내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의미했고요. 아주 날 잡아먹겠다. 그게 엄마한테 할 표정이야. 좋은 날 와서 기분 좀 좋게, 그러면 덧나, 다 늙은 애미는 시집살이하고 쫓겨나서 너 키우고 이 나이 먹도록 매번 혼자 요리하고 빨래하고 이게 다 아들 못 가지고 못 배운 년 팔자려니 하는 거지. 엄마, 그만 좀 해. 뭘?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니? 자기야, 장모님, 좋은 날 왜 그러세요? 그만 화 푸시고. 이 사람이 엄마 감정 쓰레기통인 줄 알아? 감정, 쓰레기통? 그래, 감정 쓰레기통.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냥 화나면 다 풀어버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아냐고. 이 사람 물론 눈치 없고 바보 같고 단순한 거 맞는데 엄마한테 누구보다 잘하려고 노력했어. 알아? 얘가 누가 보면 내가 뭐라도 한 줄 했지. 매번. 엄마 눈치 살피고 엄마 말하는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소도 아니고 그걸 곱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런 사위한테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뭐가 대체 불만이야? 저번에 빨리 왔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이 시간에 오자고 했어. 이 사람은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설득했다고. 근데 엄마는 엄마가 맞아? 딸인 나도 엄마가 말하는 거 해석을 못하겠어. 왜 그날그날 감정, 기분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건데. 아이고, 내가 날 그렇게나 생각해주는 사위한테 못할 짓을 했네. 내가 말투 그렇게 꼬지 말라고 했지? 부탁했지, 엄마? 자기야, 제발 그만해,
자네,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매번 내 눈치 보고 그랬어?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나만 이게 무슨 꼴이야? 참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과하지 마. 내가 말했지. 오빠는 사과할 것만 제대로 해. 이거 오빠 잘못 아니고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안 고치면 주변에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알아? 아주 저주를 해라 그래. 나 다 필요 없어. 나가!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는 늘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언성을 높이고 이마에 핏대가 올라올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등을 떠밀려 현관 밖으로 나가자 문 뒤에서 장모님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거기에 콧방귀를 끼면서 성큼성큼 걸어나갔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만류를 했음에도 친해져 보겠다고 착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안달한 제가 장모님 곁을 맴돌았고 아내는 눈치 보고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불만이 하나둘 쌓여갔던 겁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명백히 제 잘못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솔직한 표현을 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성격이 아니라면 다시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답니다. 반면에 저는 그냥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까지 아내와 함께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내와 냉정 중일 때 혹시나 혼자 많이 외로우실까봐 전화도 더 자주 하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바로 전날 장모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뜬금없이 제게 찜닭 조리 비법을 물으셨어요. 갑자기요? 그거 근데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서요. 뭐? 안 좋은 걸로 만들었어? 사람 못 먹는 걸로? 아니요.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거긴 한데 건강한 건 아닌. 한국 요리 따지고 보면 건강한 거 많이 없어. 짜고 달고 요리가 다 그렇지. 건강 따지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야지. 맛만 있으면 그게 요리지. 그니까 재료가 뭔지 말해줘. 그거 콜라로 만든 건데요. 콜라 찜닭이요. 그래? 근데 콜라 맛이 안 나던데? 졸이면서 탄산은 다 날아가고 달달한 부분만 남아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요. 자취하면 그 요리는 기본이거든요. 쉽고 간단하고 요리도 금방 해요. 콜라는 코카콜라 쓰시고요. 콜라로 찜닭을 다 하고 그거 참 신기하네. 알았어. 입안 들어가게.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그걸 먹고 싶다고 둘러 말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재료를 사들고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니 점잖아 보이는 노신사분이 나오셨어요. 저는 순간 잘못 눌렀다라는 생각에 폴더폰처럼 허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현관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열린 문의 호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뒤이어 장모님이 나오셨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장모님은 입술이 실룩거리면서 어색하게 저를 소개해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눈만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제가 사위라는 걸 알게 되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장모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장모님이 그때 어색하게 웃으면서 잠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언어 3등급이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와라는 반어법으로 해석되고 잠깐이란 단어가 들어갔기에 전체 해석을 해보면 당장 눈치껏 빠져라,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라 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전 들어갔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네 바쁘지 않은가? 원래 일하는 시간일 텐데. 해석하면 당장 눈치 없이 굴지 말고 꺼져라는 말이었죠. 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차? 그래. 그래도 모처럼 쉬는데 굳이 여기를. 해석을 하면 말귀 못 알아쳐먹었냐, 얼른 꺼져라 라는 뜻이었어요. 저 할 일 없고 잠도 없고 오늘 시간 많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제가 가르쳐준 콜라 찜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케이크가 있었는데 초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초의 정체가 1주년을 말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자꾸만 눈치를 주셨지만 원래 제가 눈치가 없어서인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 없이 끼어 있는 게 소질이 상당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노신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버텼습니다. 현관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우다다 쏟아질 줄 알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눈썹 끝을 아래로 내리더니 부탁을 하셨죠. 딸한테 말하지 말아주게, 어? 왜요? 아이, 저분은 공개하신 줄 아는 것 같은데. 그야, 자네한테는 말하기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게 뭔지 말해주시면 생각은 해볼게요.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주 참된 가치관인 건 알겠는데,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게 분명히 존재하지. 예를 들면, 예전에 사귄 여자라든가, 그런 거. 이미 저 연애 경험 거의 없는 거 안 사람도 잘 알아요. 아내가 저더러 호구새끼라고 했거든요. 제가 만나면 매번 가방을 털려서요. 저희는 비밀 없어요, 절대로. 왜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난 말해주고 싶지 않고, 자네는 내 사위고, 난 장모야. 비밀로 해주라면 해줘야지. 전 이해가 안 되면 잘 못해서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뒷머리를 그렇게 긁는데요. 아내가 말해주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약속은 못 드려요. 정말 자네 이럴 거야? 어른 놀려. 그럼 알았어요. 최대한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저는 뒷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야! 아니, 자네!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 장모님이 결국에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이전에 제 아내가 중학생 무렵 딱 한 번 재혼을 할 남자를 데려왔다고 하면서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약속까지 했기에 일단 살림을 합쳤는데 그 남자가 술만 먹으면 장모님과 아내를 때렸다고 합니다. 물건도 부시고 그만 나가달라고 하면 자는 사이에 집에 불을 질러서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경찰이 와서야 해결이 되었는데 그 기간만 2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혼이라는 말에 아내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사이도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해요. 때문에 교제를 한 지 1년이 된 시점까지도 계속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만 보면 한숨 쉬고 딸아이가 날 싫어하는 건 알아. 근데 내 욕심으로 애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 정리할 테니까. 그니까 그때까지 날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정리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뭔가? 앞으로 돌려서 말하기, 꼬아서 말하기, 반대로 말하기 다 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하셔서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주시고요. 그렇게까지? 무슨 사과야, 자식한테. 하세요. 아니면 저 말할 겁니다. 진짜요. 협박이긴 했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아내는 사과를 받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가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뜨겠네 라며 서쪽 한 번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제대로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 그런 버릇이 들었으니 말하다가도 멈칫, 말을 다 하고도 흠칫 놀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그런 엄마가 보기 좋았는지 귀엽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절제된 부분이 있는 아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말이기도 했고요. 장모님은 제 눈치도 연신 살피셨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말실수를 했는지 예전에 저처럼 곱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유지하고 계시다가 장모님의 생일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저도 어머니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노력하는 어머니를 위해 아내가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이 평일이라 아내가 아침에는 당연히 일 때문에 못 올 거라고 예상하고 저는 어차피 존재를 알고 있으니 미리 고지를 해뒀기에 안심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을 초대했고 막 음식을 다 차리고 벨이 울려서 문을 열어줬는데 현관 앞에 아내가 짜잔하고 서 있었던 겁니다. 저도 아내가 깜짝 파티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뒤늦게 반차를 내고 급하게 갔는데 상황은 이미 벌어져 있었어요. 그때 현관 문 앞에 그 남자분이 서 계셨고 아내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 계셨어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아내를 장모님은 다급하게 막았고 그런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 돌려 말하기, 꼬아 말하기가 다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 아내와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 노신사가 나타난 겁니다. 누구냐고 추궁하는 아내에게 장모님이 둘러댄다는 건 최악이었죠.
나 좋다고 따라다닌 영감인데 다 늙어서 주책이고 상스럽다.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당연히 그분은 충격을 받은 상태로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라지자 장모님은 얼음땡 놀이에서 풀린 것처럼 이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그런 엄마에게 질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자네, 일부러 이랬지? 일부러. 정말 아니거든요. 괜히 저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까 문자 받고 바로 온 거예요. 아내는 장모님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몰래 그런 것 같은데. 둘이 짰지? 짠 거야. 맞지?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장모님 딸이잖아요. 딸을 몰라요? 아내가 알았으면 전화로 이미 물어봤어요. 그 남자분이랑 직접 만나겠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할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떡해. 어쩌면 이래. 남 탓하지 마세요. 이야기 들어보면 장모님이 잘못하셨잖아요. 다 알아들었을 거야. 괜찮아. 장모님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사람은 말로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써요? 저 부모님이 저 버리고 결혼 안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절 설득했는지 알아요? 그 인간들이 저한테 영향 주는 걸 받지 말라고, 유전자나 얼굴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인간들의 기억도 받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만 가만히 숙인 장모님에게 힘을 주어 이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시집살이한 이야기 들었어요. 원래는 솔직하신 분이었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그거 받지 마세요. 장모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그냥 두세요. 그들이 계속 남아있는 기분 안 들게요. 제 말에, 아니 정확히 아내의 말은 효과가 있었어요. 장모님은 가장 먼저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제게도 미안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로 만나서 만나고 있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지하게 만났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알리는 걸 미뤘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며칠 동안 잘못을 빌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진 않았지만 정말로 장모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두 분이 전통 혼례로 결혼을 하셨고요. 아직은 서툴긴 해도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긴 하십니다. 저에겐 너 싫어라고 하셨고 아내에겐 너 미워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 대신 이제 장인 어른이 되신 그분에게는 넌 좋아 라고 하신 걸 보면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아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여자의 언어라는 거 공부할수록 좌절하긴 해도 재미는 있었거든요. 물론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도 장모님도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이어졌기에 발생했던 문제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런 말들은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하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경험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라면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쫓아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걸 경험이라고 믿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제가 묶여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부디 다른 분들도 좋지 않은 기억을 끌고 와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 역시 아내에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과거의 불필요한 인연으로 인해 정작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행복하게 살 거고 장인 장모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